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기 쉬운 상속증여세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상속세를 어떤 구조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상속재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여를 한 재산을 합친다든지, 그 다음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아니지만 이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그분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추정을 하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서 이제 차감하는, 빼주는 금액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국내에 있는 재산하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모두 합칩니다. 아시겠죠? 상속재산은 국내, 국외 재산을 모두 합친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날 현재, 사망일 현재 남겨놓은 재산, 요게 이제 본래 상속재산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대여금, 채권, 유가증권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합산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정여를 한 겁니다. 이 비상속인이 상속인들한테 10년 이내 정여를 한 걸 합칩니다. 그 다음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정여를 한 걸 합칩니다. 이걸 이제 사전정여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전정여재산을 합치는 취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여를 할 때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정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상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정여세는 받은 재산만 과세를 합니다. 그죠? 실제로 받은 재산만 과세를 한다. 반면에 상속은 모든 재산, 비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그래서 만약 재산이 많으면 미리미리 정여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10%가 아니라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가액이 10억 이상인 정여가 유리하다. 정여공제는 10년마다 되죠. 배우자 6억, 자녀 5천, 미성년자는 2천까지 됩니다. 근데 상속공제는 평생에 한 번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배우자한테 3번 30년 동안 정여했다. 그럼 18억을 정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여세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정여 시점은 계획된 선택이 가능하다.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여는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이 어떤 재산을 할지, 그 다음에 언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은 그게 안 되죠.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여를 하면 상속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인만 가능한 거죠. 근데 정여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손주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그리고 정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수정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수록 유리하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정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한테 정여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5억을 정여를 했는데 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나는 상속 재산 안 받겠다. 그럼 이 5억 원을 10년 이내 정여재산으로 보느냐? 답은 상속가액에 포함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 상속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 사망일 현재 상속인을 보기 때문에 상속 포기라는 것은 그 이후에 포기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한 자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결국 상속인이 10년 이내 정해받은 재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가액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8년 전에 5억 원을 정여를 받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5억 원을 10년 이내 정여재산으로 봐야 되느냐? 답은 아니다. 왜냐? 상속인이 아니죠.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역대 상속세 납부 순인데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12조, 제일 큽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압도적이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전선의 서른양 회장이라고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서른양 회장이 그 당시에 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니까 뭐 자기가 돌아가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죠?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우나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거의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전 정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상속 플래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결국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규모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몇 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결국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 당시에 제일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년세 사전 상속 플래닝을 안 했으면 이 상속세가 12조가 아니라 50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정여는 중요하다. 이건 재미로 이제 한국 부자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인데요. 이게 이제 수시로 주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 수준입니다. 그 노란색이 이제 거의 삼성그룹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정주 회장은 돌아가셨는데 보면 파란색은 이제 최근에 부자 순위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회사라든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이런 인터넷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로 지금 산업의 그 종류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이런 새로운 산업, 4차 산업이 부자들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전 정여를 하려면 크가지 세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미리 주라, 나눠주라, 빌려주라. 아시겠죠? 미리 주고, 나눠주고, 빌려줘야 됩니다. 사전정의는 10년 기준으로 합산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하기 10년 전에 정의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 10년 이내에 정의한 것은. 그래서 미리미리 줘서 10년 이내 말고 그 이전에 주면 상속정의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눠주라. 수정자, 받는 사람 눈을 나누고. 왜냐면 요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 공제가 됩니다. 그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이제 정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여자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준다든지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 정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빌려주는 거. 정여가 아니라 그냥 빌려주면 정여로 안 본다 그랬죠. 대신 그 차용증이라든지 적정이자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상속을 하기 전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정여를 해라. 미리미리 나눠줘라. 빌려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운 합산대산 정여재산은 이 10년 이내 정여를 하면 이제 합친다 그랬죠. 그 취지는 뭐냐면 미리미리 정여, 사전 정여를 하면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10년보다 더 이전에 정여한 것은 상속재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여해서 이 낮은 세율, 그 최고 50%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10%, 20%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내 정여를 하면 합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은 미리미리 정여해서 낮은 세율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이 간주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보험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기 전에 이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채무를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누구의 고유재산인가? 고유재산의 말은 누구의 원래 재산인 겁니다. 원칙은 상속인의 재산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고유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으로 보면 이 위헌이 아닌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위헌은 아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퇴직금, 신탁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도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4월 25일 날, 4월 15일 날 중국 민항기가 김해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6명 중에 129명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딸 내외, 딸 부부하고 손자, 그 다음 딸의 시부모,
모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딸의 부모밖에 이제 시부모 죽었으니까 딸의 부모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이제 어머니가 다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드러났던 생명보험금 10억 원, 그 다음에 기타 딸의 상속재산 20억 원 해서 상속세를 일단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손자들의 상속재산이다. 그죠? 손자들의 상속재산이다. 왜냐면 딸이 죽으면 손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딸의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상속세법에는 비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조세법률주의라든지 헌법에 위배된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보험금이라는 것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산으로 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인위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과세 형평이라든지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비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에서 인출을 했는데 그 금액이 갑자기 없어졌다. 실제로 부동산 양도대금이라든지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 금고에 숨겨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이면 그게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를 부담했는데 요것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이면 그런 채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는 용도를 모르고 재산이 사라졌다. 그럼 재산 은닉이죠, 그죠? 이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거고 용도를 모르는 채무 같은 경우도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새로 채무가 생긴 것으로 봐서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판단을 할 때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판단을 합니다. 1번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금융자산입니다. 2번은 부동산입니다. 3번은 기타 자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2억이나 5억을 초과하면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속인이 예금 7억 원하고 아파트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 전에 예금 7억 원을 인출하고 아파트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 17억을 전체를 다 보고 2억 5억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예금 금융자산 7억,
아파트 10억을 보고 부동산 10억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7억 예금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보고 이 10억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보유했다 하더라도 보유하다가 매각을 했으니까 요거는 부동산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비상속인이 예금 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아들이 사망 1년 2개월 전에 1억 원, 6개월 전에 3억 원을 인출을 해서 자기 금고에 숨겨뒀습니다. 이때 그럼 추정상속재산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둘 다 예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입니다. 같은 자산이니까 이거 합쳐서 보면 되겠죠. 1년 이내 3억이죠. 6개월에 3억이니까 1년 이내 2억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1년 2개월에 1억 원 추가했으니까 2년 이내에는 1억하고 3억하고 합치면 4억이죠. 그죠? 4억입니다. 근데 요거는 5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요 1년 이내 인출한 요것만 상속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사망 전 1년 6개월 전에 토지 5억 7천, 9개월 전에 토지 1억 원, 6개월 전에 건물 0.3억 원. 근데 자금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다. 자, 이때는 1년 이내는 뭐예요? 1억 원하고 0.3억 원이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1.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정상속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2년 이내를 보면 넓혀보면 1.3에 5.7이니까 7억이죠. 7억이 2년 이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7억을 상속 추정 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상속 재산으로 보는 건 다음 페이지에 말하듯이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을 할 때 이 적은 금액을 차감을 한 것만큼만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불명확한 금액의 20%하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 그 부분은 빼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불분명한 게 아까처럼 3억이다 예금해서 3억이다 그러면 20%인 6천만 원은 허용을 해줍니다. 결국 2억 4천만큼만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러한 상속 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속 재산이 있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등은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이런 것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지금까지 배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공과금이 있고 장례 비용이 있고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에 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채무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증여채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비상속인이 생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살았을 때 정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수정자와 정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 개시일까지 아직 정여가 안 된 겁니다. 결국 사인정여죠, 사인정여.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정여 채무가 정여 채무가 생기는 거죠. 결국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인정여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데 왜 하필 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준 정여 채무, 그 다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정여 채무는 차감하는 채무에서 제외를 하느냐? 이것은 이 비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정여 채무를 진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정여 계약을 했다. 이것은 어떤 가공의 채무, 가짜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여 채무가 아닌데 정여 채무인 것처럼 상속세를 줄이려고 그렇게 채무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채무로 보지 않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공과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준다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비상속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아니면 뭐 수수료 이런 거는 빼주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2017년 2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계약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잔금은 9억이 나왔죠, 그죠? 11월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잔금 수령할 때 11월에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3천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느냐? 일종의 공과금이나 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느냐? 답은 공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는 계약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돼야 그 채무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3천만 원은 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은 통장에 이제 계약금을 받았을 거고, 나머지 9억 원을 뭘로 봐야 되느냐? 부동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 10억을 다 현금으로 봐야 되느냐가.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속 공제도 금액이 틀려집니다. 금융자산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예금은 1억 받았지만 나머지 9억은 아직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도 있는데요. 보시면 상속 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을 했다. 이때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아까 예에서는 9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 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럼 양도대금 전액에서 10억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액 9억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은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서로 협의해서 누가 뭘 가져가고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채무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채무도 협의해서 누가 전체 채무를 다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친이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하고 주식, 그 다음에 빚은 9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친하고 큰형님 앞으로 이 주식하고 부동산을 가져가도록 협의를 했고, 빚은 9천만 원의 빚은 무재산, 아무런 재산이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빚을 안 갚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하냐? 법적인 요력이 있느냐? 결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정 지분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채무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 채권자 동의를 안 하면 이 9천만 원 곱하기 모친 1.5, 큰형님 1, 막내 동생 1 해가지고 4.5죠, 그죠? 4.5. 그럼 4.5인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 자녀들은 경우 2천만 원의 빚을 법정 상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천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이 A한테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도 다른 상속인들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속 채무 같은 경우는 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적극 재산, 그 재산에 한하고 이 채무 같은 경우는 소극 재산이죠, 그죠? 채무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면 상속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일정 금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진공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율이 10%에서 50%까지는 뭐냐면 1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억, 그러니까 4억 원이죠. 4억 원은 20%를 적용합니다. 또 10억에서 5억 뺀 5억 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10억에 30%를 때리면 3억이죠, 그죠? 3억에서 그냥 6천만 원 빼면 됩니다. 그럼 2억 4천이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2억 4천 어떻게 나왔느냐? 1억 원에 10%니까 1천만 원. 그죠? 0.1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억 원에 20%니까 8천만 원이죠. 0.8. 그 다음에 요 차이 5억 원에 대해 30%니까 3, 5, 15, 1억 5천입니다. 그죠? 1.5.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0.1, 0.8, 1.5를 더하면 2.4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요 10억에서 30% 때려서 요 밑에 누진공제액을 빼줘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대생략 할증. 요거는 정해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인이나 수요자가 직계비속이 아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 하면 30%를 할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20억 이상이면 40%를 할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를 하면 3%인가 공제를 해줍니다. 자, 상속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그 다음에 사람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있는데, 자녀공제는 성년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인 경우는 1,000만 원 곱하기 19세까지, 만 19세까지 자녀 연수입니다. 10살이면 9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 또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기대 연명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0살이다. 근데 기대 연명연수가 80살이다. 그럼 60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60년, 60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하고 합친 금액이 이 일괄공제라고 있습니다. 5억 원인데요. 5억 원보다 크면 큰 금액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친 거랑 5억 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5억 이상이다. 그러면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을 상속받았다. 금융재산은 예금이 좋죠, 예금. 예금은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2억 원까지 해주는데요. 금융재산이 10억 이상이면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대충 한 20%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금융재산이. 그 다음 동거주택 공제는 이제 주택 상속이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 부모랑 같이 동거를 하다가 이 1세대 1주택으로 같이 동거를 하다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 뭐 재해가 났다. 재해 손실 공제가 있습니다. 전세하고 상속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억에서 30억, 그 다음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30억이다. 상속과세 표준이 30억이다 그러면 3, 5, 15, 15억 원에서 4억 6천을 빼면 10억 4천만 원이 상속세액이다. 근데 이제 정여세 상속의 차이점은 뭐냐? 주는 사람은 정여자죠. 이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다. 피상속인이라 그러죠. 받는 사람은 수정자입니다. 친족이라도 되고 남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은 이 민법상 순서가 정해져 있죠. 최대 사촌인의 반계혈족까지만 됩니다. 세금의 액수는 크다. 정여세 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적다. 상속세는 공제액이 큽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수정자다. 그 받은 사람.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야 됩니다.